자, 저번 시간에는 A부터 D조 그리고 E조, F조의 현재 상황과 16강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잖아요. 물론 바로 저번에 올렸던 영상은 아니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G조랑 H조의 약간의 분석과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능성들이 열려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조가 치른 첫 번째 경기는 스위스 대 카메룬이었죠. 1대0으로 스위스가 승리를 하면서 승점 3점을 챙겼고요. 골을 넣은 선수는 엠볼로 선수인데 이게 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원래 출생이 카메룬이에요. 근데 카메룬에서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스위스로 이주를 했다고 해요. 2014년에 스위스의 시민권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카메룬 선수가 카메룬을 상대로 골을 넣은 셈이죠. 굉장히 재밌는 일화였습니다. 경기 기록만 보더라도 G조 2위로 16강을 갈 것이라고 가장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스위스가 카메룬을 상대로 당연히 압도적인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스위스는 슈팅 7번과 유효 슈팅 3번을 가져갔고 카메룬은 그것보다 더 앞선 슈팅 8개와 유효 슈팅 5개를 가져갔습니다. 점유율 역시 스위스 51, 카메룬 49로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패스 횟수나 터치 횟수도 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 자, 스위스와 카메룬 경기의 히트맵을 한번 보면 이것만 봐도 보이다시피 카메룬은 오른쪽 날개 쪽 은베모 선수와 앙귀사 선수를 자주 활용을 했었고 스위스에 비해서는 중앙 공격보다는 측면 공격을 조금 더 우선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오른쪽을 특히나 많이 활용을 한 것 같고 경기 기록만 보더라도 이건 알 수 있지만 카메룬이 단순히 수비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공수 전체적으로 집중을 해서 경기를 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반면 스위스의 히트맵을 한번 볼게요. 중앙 수비와 중앙 미드필더의 전개를 조금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 내에서도 보였지만 공격을 중앙으로만 해나가진 않았고요. 측면 선수들이 라인을 뚫으려고 시도를 하면 측면으로 공을 주고 윙어들이 이제 안쪽으로 공을 보내주는 그런 형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골 장면 역시 측면에서 라인 브레이크를 시도하는 샤키리 선수에게 정확히 연결을 시킨 후에 땅볼 크로스로 엠블러 선수에게 골을 정확히 연결을 시켰고 이게 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변이 없었던 경기예요. 하지만 경기를 보면은 역시나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는 특히나 약팀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타르 제외할게요. 죄송해요. 카메룬도 매우 무서운 공격을 펼쳤었고 하지만 공에 힘이 좀 실리지 않았고 좀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골을 넣지 못했던 것이지 카메룬 역시 굉장히 강해서 세르비아전에서는 이변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G조 두 번째 경기는 브라질 대 세르비아 경기. 브라질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승점 3점을 챙겨갔습니다. 세르비아는 많은 축구 팬들이 이제 다크호스로 뽑아주시는 국가였고 미트로비치 선수, 밀린코비치 사비치, 요비치, 블라호비치 등 월클 선수들도 많고 세트피스에 유리한 거의 골키퍼급의 신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은 국가라서 어쩌면 비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브라질을 해버렸습니다. 브라질이 이길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경기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다크호스로 꼽힌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브라질은 세르비아를 상대로 23개의 슈팅을 가져갔고요. 유효 슈팅도 9개나 만들어냈습니다. 압도적인 슈팅 횟수 그리고 세르비아랑 거의 비슷한 파울 횟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세르비아가 공을 잡은 상태로 전개할 기회는 더 많았다는 건데 점유율이 브라질 59, 세르비아가 41을 가져갔고 패스 횟수마저 거의 180회씩이나 차이가 나버립니다. 브라질의 패스 성공률은 무려 90%가 가까운 수치고 볼터치 횟수마저 200회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세르비아랑 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카타르 같은 그나마 약팀으로 꼽히는 국가랑 경기를 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수치인 것 같아요. 브라질이랑 세르비아의 경기의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면 더욱 각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조의 1차전 분석을 했지만 이런 히트맵 구조는 처음 봐요. 브라질은 경기장 전체를 사용했고 공을 자주 잡고 있었던 위치마저 하프라인 바깥쪽이 더 많아요. 그 말은 세르비아의 압박을 잘 이겨냈고 매우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고 수비 쪽까지 활용을 잘한 것을 보면 모든 선수들이 자기의 역할을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그렇게 가깝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공을 조금 더 비교적으로 더 많이 잡았던 왼쪽 라인은 카제미르 선수, 비니시우스 선수 라인이고 산드로 선수의 개인 히트맵을 보면 산드로 선수까지 매우 공격적인 위치까지 올라가서 저 위치에서 함께 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파케타 선수, 하피냐 선수가 있는 오른쪽 날개 부분도 자주 활용을 했어요. 중앙선 약간 밑에 있는 빨간색은 놀랍게도 마르키뉴스 선수가 거기까지 올라와서 상당히 오래 머문 자리입니다. 이 경기를 보고 느낀 점은 브라질은 피해야만 산다. 브라질은 피하는 게 답이다. 안 만나는 게 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트넘 소속인 히샬리송 선수가 굉장히 멋진 원더골을 기록을 했는데 영혼이 굉장히 길게 남는 골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세르비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브라질이 슈팅도 많이 때리고 위험한 장면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골키퍼 쪽에서 골을 오랜 시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히트맵만 보더라도 중앙보다는 측면에 공이 자주 있었고, 이건 누가 봐도 신장 조건이 압도적으로 좋은 세르비아가 이제 자기들도 그걸 이용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크로스로 헤딩골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건데 경기 내에서도 그게 좀 느껴졌어요. 안 그래도 잘하는 브라질이 이제 거기까지 데뷔를 한 것 같아서 세르비아는 제대로 된 슈팅 기회도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은 이변이 많았지만 이 경기는 이변이 없고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흘러갔죠. 하지만 세르비아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G조는 브라질과 스위스가 승리를 하면서 승점 3점을 챙겼고 카메룬과 세르비아는 0점으로 승점을 얻지 못했죠. 하지만 세르비아는 브라질과 이미 끝났고 카메룬과 마지막 스위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고 스위스는 다음 경기가 브라질이죠. 따라서 다음 경기인 스위스 브라질의 경기 결과와 카메룬과 이제 세르비아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2위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스위스에게 패배한 카메룬보다는 브라질과 경기를 끝낸 세르비아가 조 2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 다음에는 H조입니다. 첫 번째 경기 우루과이 대 한국 0대0 무승부로 각각 승점 1점씩을 챙겼죠. 이건 너무 자랑스러운 경기였고요. 황희찬 선수의 부재가 있었지만서도 너무나도 다들 잘해줬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비 조직력까지 좋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격마저도 너무 좋았고 벤투 감독님의 열정이 마치 옛날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처음 봐서 굉장히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드렸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경기였고요. 모든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줬고 황의조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선수들이 아니었다면 그 슈팅마저 때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두 분의 위치 선정이 그만큼 예술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경기 스탯을 한번 보면은 우루과이는 슈팅을 10번, 유효슈팅 1번을 가져갔고 한국은 슈팅 7번, 아쉽게도 유효슈팅은 없습니다. 점유율은 우루과이가 57, 한국이 43을 가져갔고 패스 성공률은 우루과이가 살짝 더 많습니다. 이 경기의 히트맵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한국은 오른쪽 윙을 자주 활용을 했어요. 나성호 선수랑 황인범 선수가 있는 쪽이죠. 황인범 선수의 개인 히트맵을 보면 오른쪽 윙 쪽에 자주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박스투박스 형태로 정말 많이 뛰었다는 게 보여요. 오른쪽 수비는 당연한 거고 왼쪽 수비 쪽, 왼쪽 미드필더 라인 등 활동량을 정말 많이 가져갔었죠. 또한 나성호 선수는 우측 날개, 코너 쪽을 자주 이용을 했는데 나성호 선수 역시 저쪽에 자주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측 수비 쪽까지 커버를 잘 해줬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나성호 선수가 자주 내려와서 막아주는 장면들이 보였죠. 이제 우리나라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조금 보자면 측면 쪽에 자주 있었어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 내려와서 많이 도와줬고요. 정말 무서웠던 거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믿고 크로스가 올라올 만한 곳으로 전부 다 위치 선정을 이제 잡으러 갔다는 것이 전 좀 약간 소름이 돋는 전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손흥민 선수는 그 전술에 맞게 드리블 돌파도 정말 멋지게 해냈고 굉장히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장을 잘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말 너무나도 멋진 경기였죠. 이제 우루과이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우루과이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 쪽인 이제 벤탄쿠르, 발베르데, 베시노 쪽을 많이 이용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센터백인 고딘 선수와 히메네스 선수의 개인 히트맵을 한번 보면 올라가서 전개를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공격을 우리보다 더 진행을 했으니 아무래도 옵사라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더 자주 올라가 있기도 했었고 공격할 때 전개를 좀 돕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또 중앙라인 바깥쪽은 이제 베시노 선수, 발베르데 선수, 윙어인 펠리스트리 선수와 누니에스 선수의 라인 쪽이었는데 역시 우루과이는 우루과이인지라 우리나라의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격들이 정말 매서웠고 발이 제대로 닿았다면 실점할 만한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터치 횟수는 우리나라가 140회 정도 덜 터치를 했고 우루과이 역시 경기장을 전반적으로 잘 활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H조의 두 번째 경기 포르투갈 대 가나의 경기죠. 3대2의 스코어로 포르투갈이 3점을 가져가면서 H조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만날 국가라서 조금 더 자세히 봤던 경기예요. 가나죠. 우루과이를 잘 끝냈다고 기뻐하기에는 굉장히 이릅니다. 저 경기에서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면 가나가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를 이제 포르투갈전에서 정말 잘 보였죠. 포르투갈이 그래도 조금은 압도하지 않을까 싶었던 경기였는데 포르투갈도 2실점이나 했고 경기 안에서 보면은 교체 이후에 실점 위기들도 많았고 가나가 포르투갈의 골문을 정말 무섭게 위협하는 장면들 역시 많았어요. 우선 경기 기록부터 한번 보자면 포르투갈은 11개의 슈팅을 가져갔고 유효 슈팅은 5개를 기록을 했어요. 반면에 가나는 슈팅 9개, 유효 슈팅 3개를 가져갔어요. 포르투갈에 밀리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슈팅 숫자를 가져갔고 유효 슈팅마저 2회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것만 봐도 가나가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지만 점유율은 큰 차이로 밀리긴 했어요. 포르투갈이 유리할 거라는 예측이 많았던 것처럼 잘하는 월드클래스들이 워낙 많으니까 패스 성공률도 높고 패스 횟수가 가나에 비해서 2배 조금 안 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나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정말 잘했어요. 경기를 보면서 비길 것 같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진짜 가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할 것 같아요. 한 골 차로 졌으니까 어떻게 한 골만 더 넣었으면 포르투갈을 상대로 1점을 가져갈 수 있는 큰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히트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포르투갈은 하프라인 바로 안쪽을 자주 이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후빙 디아스 선수랑 다닐루 페레이라 선수가 공격 전개를 위해서 저기까지 자주 올라갔고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후빙 네베스 오타비오 선수까지 좋은 미드진과 공격까지 가능한 수비들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하프라인 안쪽이 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칸셀로 선수가 저는 저기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칸셀로 선수는 포지션 그대로 오른쪽 측면 라인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딱히 영향을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하프라인 바깥쪽 왼쪽은 호날두 선수랑 펠릭스 오타비오, 네베스 선수 등이 있는 라인이죠. 왼쪽 측면 쪽을 오른쪽 측면 쪽에 비해서는 자주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금 의외였던 거는 오른쪽에 위치해놓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 조한 칸셀로 선수가 있는 오른쪽이 조금 더 붉을 줄 알았는데 왼쪽이 조금 더 붉게 드러났다는 것은 약간 의외였던 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포르투갈은 역시나 강팀이니까 경기장을 전체적으로 잘 활용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는 히트맵을 보면 공격 진영으로 가면 갈수록 이용을 덜 했어요. 여기에는 포르투갈의 수비진들이 워낙 공격적인 모습이 강해서 그런 것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역시나 또 토마트 파르티 선수가 있는 우측 하프라인 살짝 안쪽이 붉게 드러났고 세이두 선수와 아마티 선수도 이 자리에 자주 있었습니다. 자, H조는 지금 현재 포르투갈이 승점 3점으로 조 1위 그리고 우리와 우루과이가 1점으로 2위, 가나가 4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음 가나와의 경기를 승리하는 것이 최고로 좋고 만약에 비기게 되는데 우루과이가 승리해버리는 경우는 우리는 무조건 포르투갈전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가나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